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나의 선택 2024 22대 총선 민심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정권 심판, 남은 임기 3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습니다. 자, 새로운 정치 지형이 형성됐습니다. 범야권 192석, 여당은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100석을 겨우 넘긴 수준, 민심의 파도는 높았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7%,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에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을 획득해 총 175석으로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얻어 108석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친 조국혁신당도 12석을 가져갔습니다. 범야권은 총 192석,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에서 단 8석이 모자랍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정권을 향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었고, 국민들 잘 소통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옛날 하던 검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보수 원로인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디올백, 이종섭 대사 논란에서 아마추어처럼 대응했고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등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175석의 거대 야당을 일궈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뜻이라며 강력한 야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생 이슈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목표인 단독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달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 결과에 대해 국정 실패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선 민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남은 50일 동안 의료 사태와 고물가 등 민생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보건의료특위를 구성해 전공을 들고 만나 의료 사태 해결에 나설 예정이라며 국정 운영 능력이 민주당에게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압승한 이 대표가 자신감을 갖고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민주당 내 뚜렷한 경쟁 주자가 없어 대권 가도도 탄탄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100석을 넘겼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결코 지난 2년처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12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 단숨에 올라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선 첫 일정으로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선 후 먼저 찾은 곳은 서초동 대검찰청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대표의 당선 일성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외에 명품백 수수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까지 포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명실상부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 당선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과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며 범야권 지지층을 흡수한 만큼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반윤 대여 투쟁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매서운 민심을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단추는 인적 쇄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물러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완패에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들은 오늘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정 쇄신에는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등 정무라인의 사표를 우선 수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석 비서관을 보좌하던 비서관급 줄 사의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한 정책 라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은 정책의 연속성을 감안해 일단 유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은 임기 3년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거대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없었던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그럴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총리 후보자 물색에 착수했는데요. 후임 총리는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향후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교체, 추가 개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두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곧이어 대통령실은 한 총리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임 총리에 대한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누구를 지명하느냐가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정식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 교체와 맞물려 일부 장관에 대한 교체 역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국민의힘 원톱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패배는 모두 나의 책임이라며 오늘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해체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한 위원장 정계 은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로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정계에 등판한 지 112일 만입니다. 당내에서는 선거 참패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당의 공동 책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한 위원장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침체된 당 분위기를 한 위원장이 끌어올린 건 맞다면서도 원톱으로 선거를 지휘한 만큼 대통령 다음으로 한 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 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 대변인, 구자룡, 박은식 비대위원 등도 줄줄이 사퇴하며 한동훈 비대위도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의 뉴스 최선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이제 좀 분석을 해보죠. 어디서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거셌을까요? 네,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강하게 정권 심판론이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투표 성향이 드러나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40대와 50대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더하면 60%가 넘습니다. 또 2030 세대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두 자릿수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젊은 보수 표심이 갈라졌죠. 특히 20대 남성층, 지난 대선 때는 58.7%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이 표심도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당 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지 못한 것 무엇이 가장 문제였던가요? 심판론에 불을 지핀 네 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처인데요. 함정 취재만 부각하다가 제대로 된 해명 기회를 놓쳤고 또 대통령이 박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뒤늦게 아쉬움을 표했지만 당시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한 앵커가 파우치, 외국 회사의 자그마한 가방이라고 표현한 것 등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파 논란도 있었는데요.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물가도 모른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선거 내내 대파를 흔들면서 정쟁 소재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대파 논란도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시 대통령 발언을 보니까 대파 가격을 살펴보면서 여기는 이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대파값을 모르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고 뒤늦게 대통령실이 해명 자료를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 대파값이 더 높았다 이런 논리만 폈습니다. 무엇보다 인사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컸던 것이 이종섭 전 대사 문제가 대표적일 텐데요.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받는 인물을 굳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출국시켰고 또 여당에서 즉각 귀국시켜라, 임명을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바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 의대 증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불통 이미지만 부각이 됐는데요. 지난 1일에 51분간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두고 본인 할 말만 쏟아낸 일방소통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언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심지어 번역기를 돌려서 설명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정권 심판론 불것에 대비했어야 할 여당은 2조 심판 외치는 것 말고는 선거 전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사실요. 의석수만 보면 4년 전에 국민의힘 이제 전신인 미래통합당 104석, 이번이 108석.
크게 상황이 달라질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숫자만 보면 오히려 의석수는 내석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인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범야권에는 이재명, 조국, 추미애 같은 윤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힌 인물들이 전면에 섰고요. 또 검찰 독재 타도를 외치는 인사들이 한가득입니다. 오히려 21대 국회는 순하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죠. 거기다 여당에도 비윤 색채가 강해졌는데요. 안철수, 나경원 등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견제를 받았던 인물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득을 보지 않고 어렵게 당선된 다른 후보들도 앞으로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요.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게 개헌 저지선 있잖아요. 네. 일단 범야권을 다 합쳐도 192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해지고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지금 3년 가까이 남아 있거든요. 이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개혁 작업을 할 수는 있을까요? 일단 노동, 교육, 연금 개혁 같은 3대 개혁이나 또 당장 처리해야 될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외신에서도 조기 레임덕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AP통신이나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위치가 약화될 거라고 했고요. 또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신문도 윤석열 정권이 임기 내내 소수 여당으로 남으면서 입법이나 대담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5년 내내 여소야대로 임기를 마쳐야 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네, 좀 3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3대 소통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여당,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인데요.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의 틀을 벗어나야 할 겁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벌써 2회나 건너뛰었는데 기자회견이라든지 출근길 문답을 재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또 여당과의 소통도 수직적 소통이나 일부 친윤 인사들과만 소통할 게 아니라 폭넓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야당과도 소통을 해야 하는데요. 피의자 대표라고 하면서 계속 안 만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대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어떤 인물을 중용하느냐가 위기 돌파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으로 야권 정치 지형도 바뀝니다. 먼저 민주당은 명실상부 이재명 당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이 대표 변호인들은 물론 최측근들도 상당수 당선됐는데요. 비명계는 쪼그라들었는데 선거 막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은 22대 총선에 대거 당선됐습니다. 일명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린 양부남, 박균택, 이건태, 김동아, 김기표 후보 모두 당선됐습니다. 이 대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수행비서 출신 모경정 후보부터 이 대표 측근인 원외 이재강, 윤종군, 조계원, 안태준 후보 등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분 한 분 꼭 언급해야 되는 분 있네요. 이재명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성장했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면 4년 전 다수를 차지했던 친문, 비명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미 현역 박용진, 전해철, 박강원 의원 등이 탈락했고 고민정, 황희, 윤건영, 이인영 의원 등이 살아남았지만 구심점으로 거론됐던 이광재 후보는 낙선, 임종석 전 실장은 낙천했습니다. 한 비명계 당선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당직을 독식하는 상황이 걱정이라 전했습니다. 당내에선 부산 경남 지역의 부진한 성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막판 유세가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찾은 총 11명의 후보들 중 9명이 패했습니다.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민주당이 명실상부 이재명 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양측 모두 협력한다고 하면서도 미묘한 견제와 긴장도 느껴집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12석을 얻어 3당이 된 조국 혁신당.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적극 연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명 한동훈 특검법도 민주당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1호 법안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 가든 간에 어떤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제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그러나 합당엔 선을 긋습니다. 조국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합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합당 없이 독자적인 색깔로 민주진보 진영을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조국 혁신당을 일단 우군이라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무당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본 배경으로 하고 어떻게 되신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 처리,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필요한 180석을 만드는데 조국 혁신당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늘 지도부 비공개 논의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개혁 이슈 주도권을 뺏기거나 끌려다니면 안 된다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각에선 한동훈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수 있고 민주당으로선 받기 힘든 게 아니냐는 기류도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의 친문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점 등 때문에 야권 내에선 조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길에 남은 가장 큰 변수 사법 리스크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줄줄이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대승을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위해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는 이 대표 사건은 모두 3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관련해 이달에만 4번의 재판이 아직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방송에서 고 김무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졌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백현동 배임과 뇌물 혐의, 또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내 1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대표의 경우 1년 반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위증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더 가깝게 다가오는 건 조국 대표입니다.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오늘 재판부 배당이 돼 하반기엔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당선과 동시에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엄상필, 노정휘,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의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전 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만큼 빨리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해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2년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구속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또
3년 이하 징역과 금고형은 출소 후 5년 동안 출마가 제한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7년 3월에 치르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총선 전후 야권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요, 민주당만 봐도 그 내부도 총선 이전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간판은 같은 민주당인데요. 22대 국회에 입성할 당선자들 면면을 보면 달라졌습니다. 대선 전 민주당 내 가장 큰 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한 친문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있었고요. 여기에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면서 새 축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탈당했습니다.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이번에 대거 당선되면서 현재 민주당 이재명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조국이라는 작지만 새로운 한 축이 등장한 상황이고요. 자, 명실상부한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조국 대표. 어떤 관계로 봐야 될까요? 네, 당장은 양측 다 협력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수 175석이거든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을 실시하려면 180석이 필요한데요. 조국 혁신당의 12석이 필요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 도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개혁적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할 텐데 민주당 협조가 불가피하죠. 그러면 윈윈 관계라고 봐야 합니까? 네, 우군인데 경쟁을 해야 하는 미묘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조국 혁신당 선거운동할 때처럼 민주당보다 정권 공세 수위를 훨씬 세게 할 거거든요.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혁신당처럼 지르기엔 민주당이 덩치가 너무 크고 국민들에게 안정감도 줘야 한다고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선 한동훈 특검법, 검사장 직선제 등 조국 혁신당 이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고 조국 대표의 입지도 커졌습니다. 이 경쟁 관계가 대선까지 가는 게 아니냐 변수가 생긴 건데요. 제가 광주랑 부산 비례대표 지역별 득표 결과를 뽑아보니까요.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습니다. 민주당의 지지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 호남에서도 앞섰고 지역구 18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휩쓸었던 부산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2위를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측이나 친명계 지도부는 현재로선 조국 대표를 큰 변수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조국 대표의 혁신당, 이 관계에서 변수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사법 리스크 변수가 가장 큰데요. 이재명 대표도 조국 대표도 모두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나는 타이밍은 좀 달라섭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들은 아직 1심 중이고 1심에서 유죄가 난다 해도 당내 이재명 대표 입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국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둔 상황이죠. 민주당 내에선 조국 대표가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승계하고 조국 대표는 정치판에서 사라진다면 조국 혁신당의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지켜보죠.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여권 당분간 지도부 공백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하는데요.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들, 이번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중진 정치인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이 우선 거론됩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들이죠.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총선 참패 속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서울과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각각 5선과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초 당대표에 도전했다가 대통령실과 마찰을 겪었던 비윤 중진으로 분류됩니다. 총선 참패 직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쓴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조금 잃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이번 선거에 큰 의석을 얻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면 안 됩니다. 정부의 그 부하가 되면은 아무런 일을 못 하는 거죠. 민심과 다른 정책이나 발언이나 인사나 결정들을 바꾸는 일을 못 하는 거죠. 당내에서도 대통령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중진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경원, 안철수 같이 할 말은 하고 경험도 많은 인물이 돌아오는 만큼 그들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 전 의원과 안 의원 모두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저격수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대통령에 잔뜩 날을 세웠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거론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탄핵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개헌과 윤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첫째 제가 야당의 대표로서 바라는 바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구조나 아니면은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번째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이 대표.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해 3석을 확보했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온 이 대표는 민주당도 함께 비판하며 새로운 제3지대 정치를 예고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들을 효율적으로 견제해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윤 대통령과 함께 대선을 치렀지만 2년 만에 야당 의원이 된 이 대표. 앞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에 더욱 각을 세우며 이윤 보수 진영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권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장들도 모두 사퇴하면서 일단 지도부가 텅 빈 상태입니다. 일단 당내 서열 2위 윤재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참패를 수습할 당대표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누가 뛰어들까요? 일단 3개 세력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한 한 위원장은 단숨에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에 올랐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고 총선에 도전한 이른바 한동훈의 사람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당내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도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등장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특히 공천기간 친윤계가 한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친윤계 생존자들이 꽤 많죠, 이번 총선에서? 네, 맞습니다. 선거 끝나기만 벼르고 있었던 친윤계가 두 번째 세력입니다. 윤재욱,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 친윤 의원들 대부분은 22대 국회에도 재입성한 당내 주류 세력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정권 심판 여론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친윤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잡게 되면 민심을 무시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겠죠. 지난해 초 당대표 선출을 할 때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려 불출마를 압박했는데 이제는 이런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3가지라고 했으니까 세력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번 여당의 참패에도 살아 돌아온 비윤 중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5선과 4선 고지에 오르며 중량감이 더 높아진 나경원 당선인과 안철수 의원.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전력이 있죠. 정권 심판론 바람에 맞서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도 당내 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점도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강점, 약점을 지금 잘 전해줬는데 보수 정당을 어쨌건 수습하고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선택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대패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다음 대선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당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인가죠.
임기 3년 남은 대통령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지 당원들의 판단에 따라 새 대표가 결정될 겁니다. 또 당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당원에 따라서 임기 종료 전인 내년 9월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차기 대권 레이스를 자기 페이스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서게 됩니다. 자, 뭐 당권도 당권이지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이긴 하지만요. 이번에 총선 불출마를 하면서 국회의원도 이제 아니게 되는 건데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네, 한 위원장이 오늘 쉽지 않은 길이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그 길이 무엇인지 향후 정치의 행보에 대해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 후 유학설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고요. 총선 기간에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명확하게 각을 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체감을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지지층과 중도층을 모두 잡으려는 행보였겠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고 여기에 대권까지 노린다면 아무래도 차별화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겹치는 검사 출신이라는 배경도 어떻게 해석할지 한 위원장에겐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이번 총선 개표도 막판에 사전투표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관외 사전투표함이 마지막에 열리면서 민주당이 역전승을 거둔 곳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전투표한 유권자를 들여다보니 예상과 달리 5060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지금 판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석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탈환을 기대했지만 접전 끝에 역전패당한 한강벨트 주요 격전지 송파병. 민주당 남인순 후보는 2.09%포인트 차로 승리했는데 두 후보 표차는 3,286표에 불과했습니다. 개표 초반 본투표함이 먼저 열리면서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가 남 후보보다 8,500표 이상을 더 얻어 모든 동에서 1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관내 사전투표함을 열자 두 후보 간 표차가 줄었고 관내 사전투표함을 마지막으로 열며 10개 동 중 6개 동에서 1위를 내주며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남 후보는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서울 송파병 외에도 영등포 을과 경기 수원정 등 다른 초접전지에서도 관내 사전투표함이 마지막에 열리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막판 역전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한 캠프 관계자는 특히 관내 사전투표는 거주지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만큼 적극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적극 지지층은 보수층보다 진보층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50대, 60대가 45.2%를 차지했습니다. 고연령층도 많이 참여하면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 성향 차이가 과거보다는 줄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 보시는 것처럼 호남은 파란색, 영남은 빨간색, 동서로도 뚜렷하게 갈렸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과거 선거엔 무소속 후보라도 당선자가 있었는데 이번엔 무소속 당선자 0명, 득표율 92% 당선인까지 나왔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수도권, 충남, 호남, 제주 등 한반도 서쪽이 파란색으로 강원, 영남 등 동쪽은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전체 의석 28석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득표율이 대부분 80%를 웃돌았는데 전남의 남 완도, 진도에 출마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득표율이 92%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최고령이 아니라 스마트보이, 민주당의 새순입니다. 반면 20대 총선 때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을에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깃발을 꽂았던 이정현, 정운천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다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야 대표 모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호남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것도 승패가 명확한 지역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25석을 모두 가져갔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무소속 후보는 경북 경산에 출마해 정치신인 조지현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었는데 1665표 차로 국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온 무소속 출마자 55명 가운데 가장 접전을 벌였던 최 후보가 낙마하면서 무소속 당선인이 없는 최초 총선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이 과거와 비교해 동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지난밤 개표 방송 보신 분들 일당은 금방 갈렸지만 이 지역구별로 손에 땀을 쥐게 한 박빙 승부가 많았습니다. 4년 전 전국 최소차 171표 차가 났던 인천 동미추홀을 두 후보 4년 만에 또 만났는데 이번에도 1025표 차,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전국에 이런 지역이 많았는데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피가 말랐을까요?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 최대 승부처로 꼽힌 한강벨트 마포갑은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와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엎치락뒤치락하는 역전극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50.8% 앞서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지은 후보 50%로 현재 1위입니다. 결국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단 599표 차로 이 후보를 꺾었습니다. 1000표가 안 되는 차이로 저희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마포를 섬기라는 명령으로 알고 이렇게 3000표 이내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은 모두 19곳으로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10곳을 차지했습니다. 21대 총선과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인천 동미추홀 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등은 또다시 3000표 이내 승부를 벌였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 세 번째 리턴 매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2780표 차로 이겼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속한 부산 사하갑에선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가 8시간 동안 7번 뒤집히는 승부 끝에 현역인 최인호 민주당 후보보다 불과 693표를 더 받아 당선됐습니다. 인천 동미추홀 을에선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측이 일부 투표함에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개표가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결국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가 1025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497표 차로 승리한 주인공은 경남 창원 진해의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안인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좀 표 분석을 해봤더니 유승진 기자, 자 사전 투표의 성향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건데요. 원래 사전 투표는 진보, 본 투표는 보수 이렇게 지금 뭐 원칙처럼 되어 있잖아요. 어땠던 거예요? 그 경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 일단 사전 투표율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부터 사전 투표율은요 점점 높아져서 이번 총선 31.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본 투표와 비슷해질 정도로 사전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많이 늘었을까 연령별로 더 자세히 봤더니요. 전 연령 가운데 60대가 약 314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한 연령대 봤더니 60대가 늘었다는 거네요, 가장 많이.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 때는요, 50대가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60대가 가장 많아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 총선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사전투표자 가운데 60대가 차지한 비율 20대 총선부터 점점 올라서 이번 총선은 22.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유권자 5명 중 1명은 60대인 셈인 거죠. 통상 60대는요,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죠. 이 세대가 사전투표율을 견인하면서 진보세가 강했던 사전투표 지형도 달라질 여지가 생긴 거죠. 사전투표 지형이 달라졌다. 국민의힘도 상당히 사전투표를 이번에 독려를 많이 했는데 그게 실제로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용산 사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4년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민주당 강태웅 후보와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가 리턴 매치를 펼쳤죠. 두 번 다 권영세 후보가 이겼지만 사전투표 표심은 강태웅 후보에게 쏠렸는데요. 그 격차가 줄었습니다.
두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의 비율을 직접 비교해 보면요. 4년 전 두 후보 간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16.24%포인트 차이였는데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9.52%포인트 차이로 권영세 후보가 그 격차를 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용산 유권자들이 늘면서 이 사전투표 표심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전투표는 민주당, 본투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경향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 격차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 방송 3사 출구조사가 결과를 맞추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큰 겁니다. 어제 개표 방송 보신 분들 이 출구조사와 다른 개표 상황에 의아해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서울 동작을 서울 도봉갑, 경기 분당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개표함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죠. 꽤 큰 격차가 난 곳도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쳐서 최소 178석에서 최대 197석을 얻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175석으로 그 범위를 벗어났고요.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선거법상 사전투표 때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화 여론조사로 결과를 보정하긴 하지만 사전투표자가 늘수록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의 차이가 더 많이 날 가능성이 있겠죠. 이번 출구조사 이 판세 예측이 빗나간 게 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들어보니 이 지역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총선 대선 때와 달리 좀 맞추기가 쉽진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앞선 7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이 6번 당선됐던 서울 강북 도봉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36살의 김재섭 후보가 만삭 아내의 열띤 응원 속에 16년 만에 승리한 겁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김재섭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선거 캠프는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49.05% 대 47.89%. 불과 1,098표 차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도 뒤집고 극적으로 당선됐습니다. 지옥에 갔다 살아온 느낌이긴 합니다. 네. 일단 정부 여당이 어떻게 가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도봉갑을 뺀 주변은 온통 파란색. 도봉구가 낳은 스타라는 도나스, 김 당선인의 별칭처럼 도넛 모양이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서울 광진, 중랑, 도봉, 노원구 등 청년 동북벨트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역구입니다. 같은 30대 청년 정치가로 맞붙었던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중 이 대표를 이상형으로 꼽아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이건 아니다, 진짜. 깜짝 승리를 거둔 김 당선인의 아내는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내내 함께 유세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맡았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시정연설 등 대통령과 주요 행사 때마다 마주하게 됩니다. 6선에 성공한 추미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국가의전서열 2위 국회의장은 통상 원내 제1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맡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추미애, 조정식 당선인이 6선에 성공하면서 유력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됩니다. 경기 하남시 갑에서 승리한 추미애 당선인은 국민의힘 이용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을 벌여 헌정사상 여성 최다선에 이어 첫 여성 국회의장 도전 자격도 갖췄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당대표,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경기 시흥을 조정식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총선 기획단장으로 민주당의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조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도 의장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당내 최다선 의원이 여럿일 경우 경선을 치르거나 합의 추대 방식으로 후보자를 정합니다. 국회의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해 나이가 많은 추 당선인이 먼저 한 뒤 조 당선인이 후반기를 책임지는 중재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여권에선 두 당선인 모두 개파색이 강해 야권에 편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 당선인은 오늘 국회의장이 꼭 중립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일각에선 5선에 성공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성호 의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표 뭘 뺐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웃음기를 뺐는데요. 단독 과반으로 압승을 거둔 모습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제 출구조사 발표 때부터 시종일관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을 지어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변에 환호하는 사람들과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표정이. 네, 과거 당선 때와도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분명한데요. 과거 경기지사 당선됐을 때는 이 꽃목걸이를 하고 만세도 했는데요. 이번엔 준비된 꽃다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단식에서도 웃음기를 쏙 뺀 채 당선자들에게 이런 당부까지 했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물어봤습니까? 왜 웃음기를 뺐는지? 네, 이 대표 측에선 방금 들으셨던 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바로 민생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거대 의석수를 가진 만큼 산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마냥 웃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적이 있는 만큼 더 몸을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심상정, 이낙연 대표가 보입니다. 참패의 책임. 네, 먼저 녹색정의당 이번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승리하지 못했죠.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계 은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25년간 받들어온 진보 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박봉을 쪽에서 당비 후원금 내고 월세 보증금 빼서 선거에 도전했던 수많은 고되고 외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온 참 대선 후보까지 지낸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물인데 결국 은퇴를 선언했군요. 네, 심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는 5선 도전에 실패했고요. 정의당 입장에선 12년 만에 원외정당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 총선 때 6석을 얻으며 원내 3당의 지위에 올랐던 모습과 대조되죠. 자, 이낙연 대표가 이끌었던 새로운 미래 역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 해서 민영배 의원에게 대패했는데요.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대표인데 62.25%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졌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단 한 석만 겨우 얻었죠. 네, 어때요? 이낙연 대표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은퇴에 대한 언급 없이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와 저의 선거 결과는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데 정치가 기여하도록 촉구하는 일,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광주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피켓을 들고 낙선 인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장해찬 후보인데요. 선거비용 보전 희비 무슨 얘기일까요? 네, 두 사람 다 낙선했죠. 하지만 이 돈 앞에서 희비가 한 번 더 엇갈렸습니다. 선거법상 이 득표율 15% 이상을 받으면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되는데요.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그리고 10% 미만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히 옥중에서 창당을 하고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송영길 대표, 지역구 한 번 안 갔지만 17.38%를 얻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는데요. 가족들 덕분일까요?
거리에서 아내와 딸, 아들이 저를 대신해 저의 사진 팻말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현재 자디찬 감옥에 갇혀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세 가족이 모두 다 나서도 이 선거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희비 얘기하는 걸 보니까 보전을 제대로 못 받는 후보도 있나 보죠. 네, 장해찬 무소속 후보인데요. 단일화를 거부하고 부산 수영구에서 완주했지만 9.18%의 득표에 선거비 보전은 받지 못합니다. 광주 광산을 해서 13.84% 득표에 그친 이낙연 대표도 선거 비용 절반만 보전받습니다. 후보들 입장에선 낙선도 힘든 일일 텐데 이제 선거 비용이라는 낙선 대가가 남아있네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란이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여당의 총선 참패를 두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침묵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총선에 패한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불통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대 증원을 다루는 방법을 보면서 그냥 국민들이 표심을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SNS에 여당의 총선 참패를 꼭 집어 의사 집단을 강경 불법 노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수수방관한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총선 결과에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기 의협회장 당선 직후 국회 20석에서 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이 있다고 주장했던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오늘 새벽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대화를 제안했던 김태구 비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내부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투표 마감 이후 채널A의 예측 조사 등이 발표된 직후 당초 오늘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한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의료개혁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과 함께 강경기조로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추진하되 대화가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어제 경기도 한 호텔에서 남성 2명이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그 방에서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데 투신한 남성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을 만났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지나가고 경찰차 2대도 잇따라 출동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35분쯤 경기도 파주 한 호텔 21층 방에서 남성 2명이 뛰어내린 겁니다. 소리가 들렸는데 여성분이 문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죽었다고 나갔는데 진짜 남자 2분이 이렇게 떠받아서. 지난 8일부터 투숙한 2사람의 방 안에서는 20대 여성 2명이 2손을 결박당한 채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여성 중 1명은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찾고 있던 A씨였습니다. 경찰이 A씨 행적을 따라 호텔 방을 찾아가자 남성은 A씨가 일산으로 볼일 보러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경찰이 호텔 CCTV를 확인하는 사이 남성들이 방 테라스에서 함께 뛰어내린 겁니다. 국과수는 여성 2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결정적인 사인은 목 졸림이라고 1차 구조 소견을 밝혔습니다. 성범죄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 중 1명은 남성과 지인 사이였고 다른 여성은 남성과 SNS로 구인구직 대화를 나눈 뒤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호텔방에 다른 사람 출입이 없었던 점과 결박에 사용한 도구를 미리 준비해온 점 등으로 미뤄 남성들이 여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여성의 휴대전화도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1시간 동안 주택가를 휘젓고 다닌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을 쫓아가서 위협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추적 끝에 잡고 보니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최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 길을 걸어가는 남성.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이 무언가 발견한 듯 황급히 달아나고 남성이 그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남성을 뿌리치려던 여성이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더니 몸싸움 끝에 겨우 달아납니다. 시민들이 지켜보는 사이 남성은 유유히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남성은 흉기를 든 채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편의점 직원은 화들짝 놀라 뛰쳐나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더니 강도야 그러는 거야. 그렇지. 팔을 찔러 죽인다고. 편의점 들어와서 그래요. 지난 8일 밤 11시쯤 경찰에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그 뒤로 자취를 감췄고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이 인근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40분 만에 부모와 함께 집에 있는 남성을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학생이 시민들을 위협한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해 응급입원시키고 치료가 끝난 뒤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한밤중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훔쳐서 달아나는 남성. 30분 전 다른 여성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여성이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뒤를 따르는 남성, 잠시 길가에 앉아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여성을 따라갑니다. 얼마 뒤 남성은 골목을 벗어나 빠르게 달아납니다. 이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건 어제 새벽 4시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폭행한 뒤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훔쳐 자리를 떴습니다. 피해 여성은 8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머리는 차 밑에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오고 좀 있으면 앰뷸런스 오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어제 저녁 8시 반쯤 20대 남성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불과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혼자 밤거리를 걷던 여성이 표적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은 남성에게서 벗어나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좀 약간 비협조적이에요.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아직 확인 중에 있어요.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로 최근 휴전 협상에도 관여한 이스마일 하니의 자손 7명이 이스라엘 군에 몰살당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휴전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아 뼈대만 남은 차량. 내부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 옆 잔해 더미 위로 시신들이 참혹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시신들은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아들 3명과 손주 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 어제 가자지구 서부 알샤티에서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을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지라 등 외신에 의하면 이슬람교의 명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세 아들이 하마스의 테러 공작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전투기로 공격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카타르에서 전화로 소식을 들은 하니에는 울먹이는 상대방과 달리 담담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니에는 이후 순교하는 영광을 준 신께 감사하다며 이번 일로 하마스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 생각한다면 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니에는 현재 하마스 1인자인 야히야 신와르가 실권을 잡기 전인 2017년까지 가자지구를 통치한 인물로 그 후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로 선출돼 최근 휴전 협상에도 관여해왔습니다. CNN은 이번 몰살 사건이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장애물 경기 선수가 에펠탑을 밧줄로만 100m 넘게 올랐습니다.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화 끈을 고쳐맨 한 여성. 밧줄을 잡고 오르는 곳은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과도 같은 에펠탑입니다. 줄이 풀려버리자 발에 다시 걸어 재차 시도하고 맨손 투혼을 발휘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공간을 줄 하나의 의지에 오르는 사람은 장애물 경기 세계 챔피언인 프랑스의 아누크 가르니에. 새롭게 로프 클라이밍에 도전해 에펠탑 2층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BBC 등 외신들은 가르니에가 오른 높이가 110m로 각각 90m와 26m인 종전 남녀 기록을 깨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불과 18분이었습니다. J'ai tellement visualisé ce moment, j'ai tellement travaillé dur pour y arriver pendant un an que j'arrive même pas à croire que ça s'est vraiment produit quoi. 가르니에는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생각하며 암 예방 단체의 기금을 모으고 내 한계도 뛰어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J'ai jamais douté, c'est que j'allais le faire. Physiquement, que j'allais être prête. 가르니에는 다음 달 9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파리올림픽 성화를 봉송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봄비가 지나간 자리로 따뜻함이 더해집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남은 이번 주 기온은 차츰 오릅니다. 주말에는 초여름 수준으로 덥겠는데요. 서울 기준 토요일은 26도, 일요일은 무려 28도로 7월 기온에 해당합니다. 내일 공기질 무난합니다. 다만 인천과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11도 안팎에서 시작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춘천과 대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3도나 높아지는데요. 낮 동안 활동하다 보면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간의 고온 현상은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조금 꺾이겠는데요. 이후에도 20도 선의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은 정권 심판을 택했습니다. 야권에 논란 많았던 후보, 사법 리스크 있는 후보까지 당선이 됐다는 것. 국민이 여권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남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대화하고 타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국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통정부 민심은 매서웠다. 특집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